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상승 랠리를 보이던 국내 증시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현재 200일선 위로 올라선 상황이라 쉬어갈 만한 구간인데요. 양지수 모두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2,639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45% 내림세입니다. 735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강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34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은 오늘도 삽니다. 567억 원의 매수 우위, 더불어서 개인도 1,000억 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외국인이 1,092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하는 가운데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22억 원의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 역시도 1,2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삼성전자는 상승합니다. 1% 넘는 오름세로 5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전 거래일에 크게 올랐었는데 오늘은 0.24% 조정을 받습니다. 거래가는 20만 5,5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2% 가까이 상승합니다. 31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현대차가 0.56% 약세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입니다. 한화에어스페이스가 0.24% 오름세로 거래가는 82만 2천원. KB금융이 1%가량 상승합니다. 94,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 기아는 오늘도 0.2%, 0.3%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92,100원. HD현대중공업이 10위인데요. 1.8% 내림세입니다. 거래가 40만 8,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전 종목 내림세입니다. 알테오젠 오늘도 2.39%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32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6% 하락, HLB도 0.53% 내림세로 거래가 56,800원입니다. 에코프로도 0.75% 약세로 46,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87%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29만 8천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1위부터 5위와는 또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죠. 6위부터 10위까지는 전 종목 상승합니다. 파마리서치가 1.7% 강세로 43만 1,000원, 휴젤이 1.8% 오름세로 35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펩트론도 반등합니다. 1.29% 강세로 거래가는 18만 7,800원. 그밖에 클래시스가 1%가량 상승하고 리가켄바이오도 2.75%, 3% 넘게 반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10만 1,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 특징적인 부분 확인하시죠. 오늘 해운주가 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HMM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북극 항로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언급하자 정책 수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HMM 현재 6% 강세로 거래가 22,050원이고요. 더불어서 KSS 해운이 2.3% 오름세로 9,280원, 펜오션이 0.56% 강세로 3,62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주입니다. 교육주도 정책 수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대선 후보들이 교육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비상교육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현재 상한가 근접할 정도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27.1% 급등하면서 거래가 6,940원. 그밖에 메가MD가 15.8% 상승하며 2,75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아이스크림 미디어도 4.42% 강세입니다. 거래가 17,020원으로 집계됩니다. 환율이 한미 환율 협상 관측에 따라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외환시장 오늘 크게 떨어지면서 1,410원을 하회하면서 출발했습니다. 9시 32분 기준으로 1,403원 10전이었고요. 현재는 1,401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 여전히 약보합이고요. 코스닥도 0.42% 내림세로 73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매수권에서도 상승 랠리를 보였던 시장,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최근에 덜 올랐던 업종으로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수가 쉬어갈 때 포트폴리오 한 번씩 점검하시면서 변동성 관리하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오늘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장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요즘 미장 오름세 심상치 않습니다. 파죽지세로 오르고 뭐 간밤에도 기어이 오르긴 올랐어요. S&P 500 기준으로 어느새 5,9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협상 못할 줄 아무도 몰랐죠. 사우디의 그 오일머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예 뭐 중국이죠. 중국과의 네. 네. 140% 관세 부과를 하다가 20% 이제 그 펜타닐 그리고 10% 관세 장기 관세. 네. 뭐 펜타닐 관세야 또 이제 그 중국의 대처 여하에 따라서 깎아주겠다 그런 거. 이 정도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중국 거의 망하게 만들 것처럼 정말 다시는 미국 땅에 물건을 못 팔게 만들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다 풀어주니까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괜히 떨었다. 별로 저 사람 겁낼 거 없다. 이제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아직도 저는 겁낼 게 많고 떨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태산명동 서일필이라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가봤더니 네. 그 별거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죠. 물론 우리나라나 아시아 국가들은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럴 거면 왜 그랬나. 다들 정말 어이없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양쪽이 145, 125%에 달했던 무지막지한 관세를 일단은 협상하는 동안 협상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일단 풀었단 말이에요. 네. 90일간 풀었습니다. 네. 석 달 동안. 네. 그러면 최소한 이 기간 동안에는 네. 지금 미 증시의 상승세가 일단 관세 리스크를 벗어 던졌으니까 네.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경계해야죠. 왜 그런지는 이제 어젯밤에 잘 저는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미국의 금리가 최근에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그 성장주랑 가치주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림도 하나 또 준비해왔는데 혹시 잠시만요. 가능하시면 뭐 천천히 이제 말을 하고 있겠습니다. 바꿨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달러 가치와 그 EM 상대 강도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제가 성장주랑 가치주 저 뒷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방금 우리 선앵커가 질문을 이걸 주셔서 제가 급하게 바꾼 거니까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말을 좀 진행을 해보자면 네. 미국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이게 그 성장주가 지금 저 그림 나와 있는데 저게 이제 파란 선이 미국 국고 금리 이제 저 빨간 선이 국고 금리고 파란 선이 성장주의 상대 강도인데요. 성장주가 지난 2011년, 12년 이후에 가치주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네. 그래서 파란 선이 올라갔다, 그냥 팔란티어나 엔비디아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슬라도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 빨간 선이 시장 금리인데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 금리가 쫙 올라갈 때는 성장주가 너무너무 고생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자체는 벌써 그 뭘 의미하냐면 미래 성장률이 둔화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미래 성장률이 둔화되는데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겁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끝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분명히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 부풀어서 금리 좀 떨어질 때는 확실히 미국 나스닥 시장 성장주가 좋았는데 최근 한 2달 사이의 흐름을 보면 달러 약세에 또 파월 의장이 저기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목리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임기 1년도 안 남았는데 내가 왜 트럼프 말을 들어야 되냐?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미국 시장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저런 시장 상황이 만약 앞으로 간다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시장의 금리가 올라간다? 그거는 결국 미래 성장이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 미래 성장의 가능성들이 떨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0은 아니잖아요. 네. 결국 10%든 뭐 35%든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면 미국 경제 성장이나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옛날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을 성장주가 계속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어제 채권 시장은 했다라는 거죠. 이게 채권 시장이 다시 급락해버리고 금리 급락하면
제 이거 이야기한 건 다 기후에 그치는 거지만 최근 미국 금리가 안 떨어진다. 상당히 높다. 4.6, 4.7에서 계속 움직인다라는 것은 일단 글로벌 성장주들 입장에서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뭐 저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쉽게 양보를 해주고 또 앞으로도 이번에 이렇게 양보해 준 걸 봤을 때 사람들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쇼크를 주더라도 겁을 안 낼 가능성이 생겼다. 이건 굉장히 내성이 생겼다? 그렇죠. 저 사람 별거 아니다. 라는 쪽에서 굉장히 시장의 모멘텀들은 되게 좋아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림 나오는데요. 저희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2년물 국고금리가 지금 그림에 표시가 돼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2년물 국고금리는 기본적으로 정책금리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인데 저게 오르니까 달러 다시 지금 강세를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해결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계속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저 차트를 보면서 느낌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한테 미안하다. 나 당신 그 날려버리겠다고 말했던 거 나 정말 사과한다. 뭐 느림보 이런 소리 안 하고 하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인데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저런 이야기를 안 하는 시기가 오히려 오면 장이 다시 이제 저는 전고점 이런 거 한번 노려볼 만한 장이지만 저런 식으로 지금 금리가 저 빨간 선이 움직일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저게 되게 무서운 차트다. 그렇게 볼 수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미 국채 금리랑 그 성장주의 흐름이 끝단이 이제 같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정상적인 지금 시기는 아니란 말이지. 이게 그렇죠. 일시적으로 뭔가 하나 결정을 하겠죠. 예, 그게 금리가 무서운 거죠. 내려가든 아니면 기술주 성장주가 떨어지든 예, 지금 이제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게 이제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뭔가 하나는 지금 떨어지는데. 예, 손 앵커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성장주가 걱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팔런티어에 이렇게 강세 나타내는 것들은 일종의 거품일 수도 있겠다. 뭐 저 그런 논리대로라면. 아니면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또 믿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시장이 지금 되게 혼조이고 투자가 어려운 여건이 대통령이 일단 방해를 하고 있다. 네. 잘 나가던 경제 작년에 2.8% 성장 나오고 지금 물가 떨어지는 거의 골디럭스 경제를 딱 자기가 물려받아 놓고 엉망을 지금 만든 1분기마저 바로 마이너스 성장에 주식시장도 연초 좋았던 주식시장 다 박살냈다가 이제 간신히 자기 취임 주가 만든 정도의 지금 상황에서 지금 계속 리스크가 남아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파월 잡고 공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7월 3일인가요? 그때까지 아무튼 시한이지 않습니까? 네. 그 시한 사이에 주요국들하고 다 협상 잘 타결되고 사인하는 그날까지는 만만치 않은 시장 상황이죠. 다만 4월 초에 있었던 그 쇼크에 비해 지금은 그래도 저는 훨씬 하단은 단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아무도 트럼프 대통령을 겁내지 않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충격은 주더라도 그때만큼 충격은 주지 않으니까 저도 시장은 바닥은 오래 잡은 것 같다. 그러나 위로 뻗어가려면 좀 금리가 안정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소위 목리를 부리는 것 같은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결정이 미 증시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또 하나 그것도 있고 기점이 이제, 될 수 있겠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제가 오늘 또 차트 하나 가져왔는데 네. 미국이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싶어 한다라면 이 달러를 약세를 유도하려면 어떤 거에서 좀 자유로워야 되냐면 외국인들의 채권 매수에서 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네. 미국 채권을 외국인이 그냥 다 사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저 달러 약세한 데 팔고 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림 봐주시면 감사한데 예, 저 이제 이게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 그림이 네. 너무 좋죠. 보시는 것처럼 외국 그 청공공 부채가 이제 위에 회색인데 저게 연평균 지금 10% 늘고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그러니까 매년 10%가 늘어요. 지금 국채가. 근데 이제 그걸 외국인이 지금 그래도 한 6%, 7% 정도를 밑에 있는 진한 파란색 수박색이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인데 네. 외국인이 진짜 많이 사주고 있죠. 그럼 나머지 저 차익은 누가 들고 있냐?
그 연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미국은 기축통화라는 자신의 패권을 믿고 재정을 말도 못하게 방만하게 쓰고 있고, 더 나아가 이번에 트럼프가 또 7천조 원 규모 감세를 하죠. 그러면서 달러를 약세로 가자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가. 왜냐하면 수요는 전부 외국인한테 의지하면서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 관세도 펼치면서 달러를 약세로 해서 외국인 나가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달러 들고 있으면 당신은 손실 난다. 네. 이게 완전히 유체이탈 화법도 이런 유체이탈 화법이 없는 거고, 그러니 미국 시장 금리가 지금 되게 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서 좋은 장이지만 지금 정작 무서워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뭐다? 채권 금리다. 외국인 동향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사고만 안 치고 저 감세한 저런 거 안 하고 하면 사실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섭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 특히 기업 실적이 되게 잘 나오니까 네. 좋은 여건인데, 지금 보여드린 저 차트를 보시면 특히 미국 국채 부채 늘어난 거 보면 살벌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국가 재정을 저 따위로 관리하는가. 역대 정부들 다 엉망이죠. 지금 우리만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 막 선거 앞두고 막 그러지만 네. 사실 미국 보고 있으면 부시 이후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재정이. 근데 저 나라를 더 망가뜨리는, 국가 재정을 더욱더 망가뜨리는 지금 감세 정책이 곧 통과 직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가 좀 있어서 우리가 금리 보자. 감세해서 소위 막대한 부채를 갚을 여력이 더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영부채 같은 거 발행해가지고 그게 이제 따갑대. 영원히 샘솟지 않은 그게 물을. 따갑대잖아요. 따서 갚으면 돼. 네. 저희끼리 또 너무 즐거우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죠. 근데 일단 좀 냉정하게 보면 미장이 한참 조정을 받을 때, 관세 리스크로 조정받을 때, 그때 우리 서학개미들, 한국 투자자들은 많은 분들이 공격적으로 또 빅테크를 비롯해서 기술주들을 담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계실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하락이 15%인데 그걸 다시 해보겠다. 22%인가를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락률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수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 사셨다. 사실 저희 회사 프리즘도 4월 3일 날 리밸런싱 한 회사라서 그때 저희도 샀거든요. 샀는데 지금 산 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저희처럼 그 미국 주식의 목표 비중이 크게 내려가서 이걸 메우기 위해 산 정도에 불과하다라면 네. 그때 산 분들은 진짜 현금으로 베팅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더 크게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투자였다. 정말 저는 시장이 피바다가 될 때, 패닉이 나올 때는 일단 첫 번째 날 패닉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지만 2, 3일은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건 기술적 분석해본 사람들은 다 알고 네. 근데 그걸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셨다는 측면에서 저 차트 보시면 왼쪽 차트 3일째 되는 날 하락률이 둔화되는 거 딱 보이잖아요. 네. 저런 날 사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매매이고, 저는 그 용기에 존경을 표하고 저때 산 분들은 충분히 저 고수익으로 보상받아야 마땅한 용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충분히 고수익을 받으시기에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환율 이야기를 좀 가볼게요. 아까 환율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값을 좀 떨어뜨리고 싶어 한다는 건 다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젯밤에 청천벽력같이 날라든 소식이 패션의 도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국과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환율 협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원화절상 압력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달러 원 환율이 훅 떨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이랑 우리 원화 환율 차트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도 합의를 한 것 같다. 저 파란 선이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인데 저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그 회담 직전까지는 위안화가 약세였어요. 그러니까 파란 선이 올라간다라는 건 위안화가 약세, 달러가 강세라는 뜻인데 네. 그 회담 직후 지금 보시면 전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파란 선이 지금 전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120%의 관세
유를 일단 인하해 준 데에는 뭔가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거고 중국 쪽에서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해줬겠죠. 뭐 가장 중요한 합의야 뭐 펜타닐 관련 수출된 거 우리가 다 규제하겠다. 네. 이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합의였겠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합의라는 건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위신을 세워줄 정도의 환율 조정 정도. 그러니까 전 저점을 깨러 내려가는 뭐 그런 정도의 환율 조정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점진적으로 시장 균형 수준에 맞게 환율을 조정해주겠다라는 정도는 아마 립 서비스라도 해주지 않았겠냐. 그리고 그걸 들고 와서 미국은 봐라 중국도 하는데 너네 안 할 거냐라고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개연성이 높고 그 개연성은 실제로 제가 봐도 미국 입장에서 유럽한테 달러를 약세를 유도할 수도 없고 캐나다나 멕시코랑 지금 완전 척졌는데 거기랑 환율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결국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가장 만만한 타겟이잖아요. 그리고 또 마침 무역 적자도 많이 보고 있고. 그렇죠. 이 나라들이 타겟이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환율을 갖다가 조정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건 저는 사실일 거다. 다만 그게 트럼프 말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미국 금리는 4.5 인하가 안 되고 있죠. 근데 달러는 또 약세로 가려고. 그러니까 정부는 이야기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이제 이번에 2.5가 될지 2.25가 될지 모르는 금리 결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25가 맞다고 보는데 일단 대선 앞두고 금리 그렇게 인하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대선 이후인 6월에 금리 인하를 저는 보고 있지만 일단 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목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인데 한국이 금리 인하를 대규모로 할 가능성이 높은 여건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강해진다? 원화 환율이 강해진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를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가 한 1,500조 정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500억 불 정도 되고요. 여기다 국민연금 가지고 있는 거, KIC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될 겁니다. 공공기관 보유하고 있는 국채.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이 앞으로 계속 미국 채권이 금리가 더 높다라고 생각되면 사야지. 네. 왜 한국 채권을 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산 배분 관점에서. 그러면 결국 달러 사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추세적 흐름인데 아무리 우리한테 와서 뭐라 그런들 위스퍼 넘버 너 1,300원까지 가라. 1,200원까지 가라. 라고 한들 옛날 1985년 프라자 합의 때처럼 무제한 개입이 가능한 시기도 아니고 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트럼프 측에서 우리한테 뭐라 그랬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한국이 예하고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왜? 그 약속을 할 수 있는 능력자는 전 세계 어디도 없다. 중국은 당국이 고시를 하니까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네. 한국 정부가 기재부 차관이 기재부 장관이 환율 얼마까지 하겠어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당장 2008년에 MB 정부 때 고환율 정책 쓰다가 나라 어떻게 될 뻔했는지 우리 다 봤는데 네. 어디 환율에 감히 개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오늘 우리 시장이 전날 밤 사이에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환율 치는 거 상승하는 거 보면 네.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대단히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순간 달러 원 환율이 1,4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뭔가요? 혹시 1,300원대로 오늘 다시 내려가지 않나? 이거를 좀 오늘 주시해서 외환 시장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럼 국장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국내 증시는 지금 대선도 있고 환율도 변동성이 좀 크고 미국 금리도 높아요. 이런 가운데 뭐 미장은 원인이 어떻든 간단 말이죠. 지금 빅테크 중심으로 다시 또 기술주가 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국장은 어떻게 돼? 사실 그동안은 외국인 말고 기관과 개인이 떠받쳐온 증시였는데 요즘에 또 외국인이 조금씩 매수로 돌아서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말이죠. 저는 EM이 강해진다라는 건 동의하나. 왜냐하면 미국이 결격 사유가 많으니까. 고금리, 그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방정 이런 것 때문에 미국장은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EM이 좋아질 거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데 저 EM이 앞으로 파란 선이 미국장 나누기 신흥국장인데 끝부분 보시면 신흥국장이 드디어 정말 오랜 기간에 걸친 신흥국장의 약세가 끝나고 살짝 올라오기 시작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달러의 가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EM으로 돈이 갑니다. 그럼 M이라고 하시면 선진국
아니요, 증시- 그 이머징 마켓으로. 이머징 돈이- 마켓을 네. 예, 그건 한국도 EM이기 때문에 한국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벌써 PBR 기준으로 한 0.93배, 94배까지 왔고 네. 뭐 이제 PBR 1배 가면 2,800 정도인데 뭐 그게 이제 작년 고점이죠. 그까지는 저는 열어둘 수는 있다고 보지만 우리는 좀 많이 이제 룸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어떤 주주 보상 이런 게 나오면 저는 3,000도 간다. 근데 저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그런 면에서 다른 면을 보면 지금은 중국이랑 인도 증시가 더 낫지 않냐. EM 내에서 자산 배분을 한다면 시가총액 1위랑 2위 시장을 가야지 한국에 올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는 쪽입니다. 웃으면서 아주 냉정한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책기관에서도 0%대 전망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우리 경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 대내외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돌파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나오셨고요.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또 고려대 경제학과 강민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0%대 성장률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실 KDI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보고서들을 냈기 때문에 많이 낮출 것이다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다 직감이라고 할까요? 직감은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반토막을 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우리 잠재 성장률이 우리 성장률 기초잖아요. 그게 어차피 낮습니다. 1.8%라고 작년 말에 지금 예상이 됐으니까 네. 1.8%서부터 시작합시다. 그럼 우리가 정상 환경에 비교해서 1%포인트 더 내릴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수도 정상적보다는 훨씬 더 지금 밑돌고 있고, 그다음에 관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 문제를 지금 맞고 있고, 또 미국 관세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만약 둔화되거나 침체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보다 1.0% 내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것보다 더 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뭐냐? KDI 보고서에서 나왔지만은 지금 굉장히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아마 계산 기준으로 쓴 것은 지금 미국이 때린 그 10% 기본 관세, 네. 그 다음에 또 25% 자동차 관세, 그리고 25% 철강 관세. 철강 관세, 이걸 다 계속 될 거라고 기준으로 이제 매겼을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만약 보복 관세 25%를 다 매긴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나빠지겠고, 만약 우리가 협상을 잘해가지고서 이걸 좀 완화시킬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지겠고, 또 이번에 중국 관세 완화 때문에 그 대중 무역이 좀 더 늘어나면서 좀 회복이 된다면은 또 이것보다 나아지겠죠. 그렇지만 이런 예상이 언제든지 문제는 미래를 잘 볼 수가 없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실장님 석 달 만에 1.6% 성장 전망했다가 0.8로 정확히 반 토막한 거잖아요. 석 달 만에 이렇게 많이 낮추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1.7%로 예상을 했는데 네. 4월 말에 저희가 0.7로 낮춰서 1%포인트를 떨어뜨렸거든요. 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글로벌 IBD라든가 뭐 최근에 금융연구원도 아마 하루 이틀 전에 0.8로 낮췄거든요. 네. 낮출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낮출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이 양반이 너무 심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수출 경기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수출 경기가 막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런 경제 구조일수록 이렇게 성장률이 확 떨어지는 거는 분명한데, 다만 이제 KDI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KDI가 이제 반토막 0.8로 낮춘 거에 그게 오롯이 글로벌 통상 환경의 악화, 트럼프 관세 인상만 들어간 것 같진 않고, 저희들이 낮춘 거에는 그거 플러스 우리나라 정부가 재정이나 통화 정책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예. 저는 저희들 한 절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 미스도 반영을 시키셨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0.8% 성장 전망. 예, KDI가 어느 정도 독립기관으로서 정확한 수치를 내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KDI가 눈치 볼 대상이 없어졌죠. 그래서 더 정확한 수치를 내놓은 것 같은데, 저는 KDI 수치의 0.8%도 상당히 놀라운 수치지만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그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그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서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0.7%를 예상을 했고, 네. 또 JP모건은 0.5%를 예상을 했는데, 이 수치들이 다 0%대인 걸 봐서는 이게 상당히 정확하게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의 수치들이 왜 정확하냐면, 이 투자은행들은 이 수치를 가지고 실제 투자를 합니다. 네. 그래갖고 상당한 이득을 얻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를 객관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회사 자체의 목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이 수치를 이제 대외에 공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좀 알리고, 또한 또 이 수치를 맞춤으로써 이제 신뢰감을 증폭시켜서 어떻게 보면 언론에 홍보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이제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수치에 대해서 높고 낮음에 대한 그런 그 선호도가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수치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0%의 성장률은 너무나 확실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됐길래 우리 경제가 0%대 성장률을 진입을 했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외적인 불확실성,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적 혼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장기적 측면에서도 구조적 문제도 작용을 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이라는 국가가 이제 70년대 이제 미국 경제를 따라잡고 어느 정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당시에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았고, 또 노동자 수준도 상당히 높았는데, 실제적으로 인건비는 또 미국보다 훨씬 낮아서 저렴한 비용으로서 이제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이제 90년대에 그리고 2000년대에 똑같이 일본의 길을 걸었고, 근데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한테 추격을 당하는데, 그런 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 문제가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새로운 정부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저희들의 토론을 드리면서 뭐 1점 몇, 0.8 이게 이제 숫자 노름을 하다 보니까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시니까 이게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대의 성장률을 기록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 거냐.
이게 생산이잖아요. 전년 대비 얼마나 생산이 늘었냐를 퍼센테이지로 보는 건데 0%대라는 건 성장이 멈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봐야 되죠. 지금 우리가 이런 아까 제가 잠재 성장률을 말씀드렸는데 이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나라 노동 증가율, 그 다음에 자본 증가율, 그 다음에 생산성 증가율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요게 지금 장기적 구조적 요소를 말씀하셨는데 요게 지금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잠재 성장률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성장률이 지금 이런 트럼프 문제도 없었고 정치적인 문제도 없었다고 해도 한 1.8%밖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거니까 네.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성장을 했어도 그 성장률이 정상으로 나왔어도 아마 우리 느낌으로는 경기 침체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 문제, 거기에다가 또 그 국내 정치적 혼란, 그 세계 경제 둔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맞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얼만큼 떨어지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실장이 0%대 성장을 하면 우리가 개인들이 느끼는 그래서 나는 더 가난해졌어 뭐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시작하는 기준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1960년 이후로 2025년까지니까 66년이죠. 65년이 아니고 66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낮은 순서를 보면 가장 낮았던 게 98년 외환위기 마이너스 4.9. 그때야 뭐 예. 부도 사태였으니까. 그다음에 80년 5.1 쇼크 마이너스 1.5. 그다음에 코로나 2020년 마이너스 0.7.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0.8입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냐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그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죠. 최근에 그런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자영업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로 뒤섰고, 뭐 백화점 다 안 되고, 뭐 편의점도 최근에 또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고용 통계 보시면 알겠지만 제조업에서 제조업하고 건설업 쪽에서 실업자가 막 밀려나고 있습니다. 근데 밀려난 사람들이 손가락 빨 수는 없으니까 다 서비스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0.8% KDI가 전망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딱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 경제적으로 불행해져 가는 본격적으로 불행해져 가는 시기네요. 지금 다 두 분 설명을 드리면 교수님 학생들한테 0% 성장률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치세요? 예, 그 0%라는 것이 숫자로서는 의미가 있는지 아니고 실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에서 기본적인 게 내가 100만큼을 투자를 했으면 2% 성장이면 102만큼을 가져갑니다. 네. 그럼 그 2%에 대한 것을 또 투자를 하겠죠. 0%의 투자율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원리가 됩니다. 추가적인 투자를. 근데 사람들의 습성상 소비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소비란 것은 일종의 그 습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는 데 익숙하지 줄이는 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0% 투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가 이제 투자가 줄어들어서 동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이제 0%, 1%인 것 같습니다. 그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 재정 수입입니다. 국가가 이제 조세 수입을 이제 얻는데 실제적으로 국가의 성장률이 줄어들면 그 조세 수입은 그만큼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수입이 국가의 성장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주요적으로 큰 기업들의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드는 걸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조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0% 성장률이 줄어들면 복지로 대한 지출이 확 줄어들 수가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국민들도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왜 KDI에서 0%대 성장률을 전망을 했냐, 이 수치를 내놨냐? 일단 하나씩 뜯어보면 제일 큰 요인은 이제 관세, 미국발 관세 영향을 꼽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 기본 관세에다가 지금 품목별 관세, 이 가정하에 0.8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관세 협상이 만약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안 나왔다. 부정적인 결과, 관세율이 높게 나왔다. 그럼 더 떨어진다. 이 얘기겠네요. 그 이제 KDI에서 전망을 이제 기자들 모아놓고 발표를 하고 이제 그런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네. 우리 미국에 대한 상호관세 10%를 전제로 한다. 제가 정확히 본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만약 10%보다 높아지면 성장률 지금 0.8이지만 더 떨어뜨릴 수 있다. 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KDI가 요번에 그 경제 전망을 낮춘 거는 그 트럼프 리스크를 상당히 반영을 했고 그것도 상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0.8로 낮춘 거다.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꼽자면은 여러 이제 민간 소비도 줄어들었고, 근데 이제 저는 고용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양 교수님, 고용이 상반기와 하반기의 전망치가 상당히 격차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월간 취업자 수 따져보면 10만 명 이상, 이렇게 상반기에는 그래도 유지를 하는데 하반기에는 5만 명으로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용을 후행 지표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선 지금 좀 그 이번에 통계를 보면은 4월 그 고용을 본다면은 제조업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해직됐고 고용이 제일 많았던 데는 그 뭐 언제나 마찬가지지만은 뭐 사회 서비스. 네. 그러니까 주로 정부가 그 지원한 서비스가 아마도 노년층을 위한 파트타임일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전반적으로는 좀 그 고용의 질이 좀 악화된 것 이런 면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그냥 그 총 통계만 본다면은 조금 나아졌단 말이에요. 4월에는 실업률도 약간 떨어졌고 취업자 숫자도 약간 올라갔고 네. 그런데 그런 그 움직임이 하반기에 가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정부 세수로 내릴 거니까 그런 정부가 지원하는 그 파트타임 그 일자리가 없어질 수가 있고 제조업은 계속 이런 타격을 받을 거고 그런 다음에 또 거기서 나오는 뭐 승수 효과, 그 사회 파지는 효과 때문에 뭐 다른 서비스 산업도 지금 그 고용이 떨어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하반기에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지만은 뭐 지금 미국도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관세의 본격적인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실물 경제에서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과거에 주문했던 물건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재고 물건들이 있고 우리도 지금까지는 뭐 과거에 계약한 사항들이 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그 미국 말고 다른 세계에는 아직까지 그 관세 그 영향이 다 느껴지진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상반기에는 좀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굴러간다고 하지만은 하반기서부터는 이런 모멘텀이 사라질 거죠. 이게 고용의 질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취업자 수 자체만 보면 그래도 두 자릿수대 월간 뭐 10만 명 이상대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분류되는 제조업 일자리가 급격하게 준다라든가 특히 이제 연령대별로 봐도 청년 취업은 거의 뭐 지금 굉장히 냉랭한 상태. 학교에서 학생들 직접 보시니까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고용 한파는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뭐 학생들이 항상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항상 만족을 못하는 게 이제 현실인 것 같은데 지금 고용 지표를 보면 이제 실제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고용 지표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는 것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양질의 일자리 그것이 이제 제조업이나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한번 고용이 되면 오랫동안 이제 안정적으로 직업을 가지는 이런 일자리가 또한 수입 또한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줄어든다는 그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경제학자고 여기 다 경제 전문가시지만은 실제적으로 경제가 미래 경제가 어떨지를 가장 잘 아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실제 산업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건설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건설업에서 이제 건설을 하기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3, 4년 후 그리고 5년 후의 경제를 예측을 합니다. 왜 그건 지금 건물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건물에 들어올 사람이 없거나 또 건물에 그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면 건물을 지을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건설업에서 고용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새로운 건설 계획이 많이 없어졌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뭐냐면 미래의 경제라는 것이 상당히 어둡다 이런 강력한 신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차기 정부는 그 미래 경제에서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보면 실장님 지금 경기 둔화라는 게 KDI 보고서에 둔화라는 표현을 직접 썼던데 둔화가 아니라
이미 침체에 거의 근접해 있는 이런 상태로까지 우리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많은 언론사 기자님들이 전화를 바로 그 질문을 하시면서 했는데 저도 기자 출신이어서 하군요. 생각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KDI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진다. 이건 경기가 내려가는 게 현실이 안 됐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경기 둔화, 네. 경기가 내려간다. 근데 기자들이 말씀들 하시는 게 이게 경기 둔화냐? 둔화는 그래도 조금 성장하는 거고 증가율이 조금 내려가는 게 둔화고 이건 경기 침체 아니냐. 근데 이제 제가 뭐 KDI에 친한 분들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KDI는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네. 좀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를 좀 대표해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대표해야 되는 기관이라 좀 용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한 그렇겠죠. 자세를 취했고요. 네. 경기 둔화라고 워딩은 했지만 우리는 해석을 KDI도 경기 침체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 교수님께도 침체라고 이미 봐야 되냐? 지금 1분기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아마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클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뭐 이게 공식적으로 침체냐 아니냐 그렇게 원래 뭐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침체. 그게 저기 뭐 공식 정의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뭐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아마 실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침체 들어갔다고 보고는 있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침체의 공식적인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느낌으로 그냥 뭐 느낌적 정의하기 느낌으로 때문에 다 침체라고. 아니 예. 경제학자들 사이 그런 거 정리 안 하셨어요? 예. 학회에서 이러면 학회에서 인정하는 공식 침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 그런 정리를- 정의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 아직 개인적인 그 견해로는 그 잠재 성장률보다 낮으면은 침체로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 판단하는 경우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잠재 성장률보다 1% 포인트씩 낮아 있으니까 이미 침체네요. 예. 그렇지만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선진국에서는 뭐 선진국에서도 역시 정의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MBER이라는 단체에 보내 가지고선 너희들이 그냥 결정해라. 그런 식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 시장에서는 그냥 그 사람들 기다리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뭐 2분기 동안 마이너스면은 침체로 생각하자. 그런 식으로 암시 그냥 뭐 비공식적으로 정한 거죠.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런 그 정의를 충족할 가능성이 제 생각으로는 뭐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둔화냐 침체냐 뭐 말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해법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지금 침체라고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정확한 정의에 대한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그쪽에서도.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경기 둔화라는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간에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제가 이제 하향을 그리는 그런 모습이고 침체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구조적 문제로서 경기가 안 좋다, 뭐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의미로 좀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현상이라는 것이 원인이 다릅니다. 이게 만약에 경기 둔화라고 하면 그것은 단기적 현상으로서 나온 것이고 실제적으로 관세 전쟁 그리고 이제 정치적 혼란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의 경쟁력 부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이제 단기간 동안 2, 3년 동안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 침체라는 것은 이제 구조적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 동력을 잃은 건 아닌가 그리고 최첨단 산업에서 이미 다른 국가한테 기술력이나 그리고 노동력에서 밀려버린 게 아닌가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이제 지방 불균형 그러니까 그 수도권 중심의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 저출산 문제 이런 것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실제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이 된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만약에 경기 둔화적 요소라는 것은 앞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침체라는 것은 뭐냐면 단기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차기 정부가 중점으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답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성장률 말고요. 이번에 잠재 성장률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체력을 좀 측정하는 뭐 잠재 성장률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데 잠재 성장률이 저희가 그동안은 이것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2%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준선은 이미 깨진 지 오래죠, 실장님. OECD가 1.98? 예, 네. 그랬죠. 근데 1.98이나 2나 뭐 단원님 하면 물론 예. 2지만 그리고 KDI도 뭐 지금 한 2 약간 밑에 그리고 한국은행이 작년 12월 달에 낸 것도 보면 2029년까지 1.8. 그러니까 깨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너무 거기에 민감할 필요는 없고요. 예, 잠재 성장률이 좀 2017년 이후, 그러니까 OECD 보고서 보면 우리나라가 2017년에 3%였는데 지금 얼마죠? 1.98까지 그러니까 1% 포인트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그 OECD 이제 선진국들 뭐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진 국가가 선진국 중엔 독일입니다. 근데 2017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2017년에 뭔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네, 취임했죠. 트럼프. 그 이후로 통상 환경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분석을 한 게 아니라 교육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유독 많이 떨어졌다. 독일도 저표 그림을 보시면 근데 다만 이제 교육보다는 뭐 관광이나 서비스업 요쪽 내수 쪽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물론 뭐 OECD 보고서가 저 전망을 하는 거를 제가 뭐 그걸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네. 예, 좀 약간의 갸우뚱 그런 의미는 좀 있습니다. 네. 아까 양 교수님께서는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면 침체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셨으니까 잠재 성장률 자체의 레벨이 낮아지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구조적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잠재 성장률을 계산할 때 주로 쓰는 게 그 노동 인력 증가율, 투입. 그 다음에 자본 증가율, 그 다음에 생산성 증가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 세 개가 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노동 성장률은 시장 구조 문제도 있지만은 또 이제 그 우리 노령화 문제, 그 다음에 자본 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나라 1인당 자본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미국이 한 96%입니다. 물론 그게 효과적인 투자냐 그거는 논의할 수가 있지만은 일단 자본 양을 본다면은 미국이 한 96%니까 그러니까 좀 지금 현재로 더 높아질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자본 수익률을 어떻게 좀 많이 높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제. 생산성 증가율도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데 뭐 우리나라의 뭐 지금 그 노동시장 구조 문제든지 규제 문제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생산성 증가율이 굉장히 빨리 내려가고는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 생산성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좀 유난히 빨리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 1번이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이게 잠재 성장률이 나라가 좀 부유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비교해서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 일찍이 너무 빨리. 그럼 지금 뭐 예를 들어 1.8, 1.9 지금의 잠재 성장률 평균치도 이 질문을 드리는 건 합계 출산율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찌잖아요. 지금 1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실제 성장률 예측은 지금 그 잠재 성장률보다 한 1% 포인트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력마저도 지금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다. 여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여력마저도 지금 우리가 못 미치고 있다는 그런 금년 그 성장률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질적인 어떤 인구 구조의 문제나 노동 시장의 문제라고 한다면 아까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도 독일 수준만큼도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지금 갚하는 하락 속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화면 나오는데 독일이 지금 0.49까지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한 1.8 그 밴드선에서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의 인구 구조나 노동시장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그럼 정말 독일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1% 미만으로. 예, 그렇죠. 하필 제가 강 교수님 눈을 맞추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죠. 근데 이 저출산이 이제 심각하게 수치가 낮은데 아직까지는 이 저출산 수치 낮은 게 적용이 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출산을 해서 태어나는 이제 그 어린 세대들이 아직 노동 시장에 진입을 한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10년 후면 이제 이들이 이제 노동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고 이럴 때는 엄청난 타격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고학력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노동자가 다른 나라의 한 명의 노동자랑 같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우리나라 한 명의 노동자는 그 생산성이 이제 3배나 4배를 생산하는 그런 노동자들인데 그런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아직 경제 문제로서 이제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2% 미치라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국가의 이제 최대 사업이 앞으로는 이런 저출산 문제, 네. 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배경인데 그거에서는 첫 번째 지방 경제가 붕괴가 되었고 그리고 네.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복합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서 문제를 기본에서 시작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재 성장률이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건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 많이 비교하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잠재 성장률이 뛰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우리나라 같은 정책 실패 요인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 이제 더 자세히 분석은 해봐야 되겠는데 네. 일단은 그 두 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는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좀 주춤했다가 좀 관광 산업이 활성화됐었고 스페인, 이탈리아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피그스 국가라고 재정이 망가졌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2017년에 한번 그러니까 2017년 이전이죠. 한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망가졌다가 이제 튀어오르는 힘도 있고 다만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그쪽에 가서 원문 자료를 확인한 건 아닌데 네.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노동시장 개혁을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유입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서 이제 올라갔다고는 생각되는데 기본적으로 저 나라들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선진국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올라갔지만 2017년에서 2025년에 올라갔지만은 언젠간 또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어차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과연 근데 미국의 사례는 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미국은. 근데 미국은 두 가지. 거기는 요번에 이제 트럼프 선거할 때 보면은 가장 큰 이슈가 불법 이민. 그죠? 네. 불법을 딱 떼놓고 보면 이민이거든요. 네. 노동력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실리콘밸리로 대변되는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새로운 산업을 끌고 가는 기술 혁신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산성 증가요. 예, 그게 두 가지가 받쳐주고 또 그렇게 기회가 있으니까 자본이 또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 모델이 아마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벤치마킹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거기에 어떤 사회 문화적 분위기 또 우리나라 특유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 또 그건 또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정말 좋은 모델일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법 처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달 말에 이제 열립니다.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금리를 내릴 때가 됐다라는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부터 이야기 듣겠습니다, 양 교수님. 저는 뭐 지난 그 4월에도 내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리지 않았는데 지금 그때 직면했던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환율 시장이 제대로 그 안정화될 거냐. 그런데 지금 오히려 4월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불안정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냐. 네. 부동산 시장은 조금 좀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금리가 내릴 때 거기에 따르는 이제 좀 자본들이 그 부동산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낭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총알 그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금리를 내려가지고선 그 돈이 다 부동산 시장으로 간다면은 그 총알은 완전히 그냥 낭비된 셈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추경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오면은 효과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지금 추경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만약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여유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는 갈수록 지금 늦어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개인적으로 만약 예측을 해라 돈 내기를 해서 예측을 하려면은 저기 5월에 금리를 내릴 거는 같은데 이게 적합한 시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양 교수님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비슷합니다. 이제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현재 이제 경제 현상을 보면 물가 상승률은 2% 정도 초반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경제 성장률은 내려가고 고용 지표는 안 좋아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약간 특이한 경우가 있는 게 현재 미국이 이제 정상적인 금리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금리가 낮은 국가로서 미국이 국가 신용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낮은 금리를 하더라도 이제 채권이 잘 팔리는 그런 국가였는데 현재는 이제 미국이 4%대인데 우리나라가 2%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더 내려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그 항상 투자자들은 뭐냐면 고금리, 고수익인 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 투자자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빠져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저는 일단은 이런 위험성 때문에 약간 금리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경계를 해야 되고 또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총알을 너무 써버리면 안 된다. 왜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위기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그 트럼프발 그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지금 현재 금리를 너무 섣불게 내려버리면 그때 우리나라가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총알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또 아직도 집값에 대한 이제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은 집값이 내리고 있지만 수도권이나 이제 강남 쪽은 집값이 아주 불안정한데 만약에 금리를 내려서 자금이 풀려버리면 엉뚱한 데로 쓰일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제 상황만 보면 내려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약간 이런 문제 때문에 주저하지 않을까, 그 속도를 늦추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주원 실장님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아서. 앞에서는 이제 경제나 시장 쪽에서 두 교수님들이 점잖게 다 설명을 해드렸고 저는 좀 사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요번에 이제 경제 전망을 같이 들어갑니다. 5월 금통에. 근데 이제 IMF가 1.0이고 KDI가 0.8이니까 그 언저리로 가겠죠. 한국은행도 분명히 기존에 1.5%? 5%입니다. 많이 낮춰야 됩니다. 그 경제 성장을 그렇게 많이 낮추면서 금리를 동결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게 본다면 금리를 내리는 게 맞는데, 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5월 29일 날 금통위가 있고요. 연준 FOMC가 6월 18일 날 있고, 우린 6월 달에 금통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월입니다. 근데 6월 달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장에서 동결을 거의 절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그걸 본다면 동결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중 협상에도 환율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껄끄럽긴 한데 그 트럼프가 그 대선 기간에 파월 보고 그랬잖아요. 자기 대통령 되고 나서 금리 내려라. 대놓고 한국은행이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차라리 지금 동결하고 대선을 앞두고 있다. 대선 끝나고 7월 10일 날 아까 비컷이라고 말씀드렸죠. 비컷은 0.5 내린다는 거죠. 그렇게 확 내릴 수도 있다. 혹시나.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서는 저도 시장에서는 물어보면 5월 달에 인하가 유력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면 5월 19일 날 혹시나 동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세 분 다 동결 쪽에 무게를 각자 이유는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동결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네요. 우리가 지금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총알이 없어요. 그리고 과거 우리 그 금리를 내린 그 효과를 보면은
역시 그냥 효과가 그렇게 크게 있을까 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KDI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재정 정책을 신중하게 하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반대입니다. 우리가 저 재정 정책 그 추경은 해야 되는데 골든 타임은 이미 놓쳤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지금 뭐 13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13조가 되든 20조가 되든 좀 빨리 그 시간 금액보다는 빨리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그 저소득층하고 그 소상공인들한테 타겟팅 될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처음에 뭐 계속 빨리 한다 하다가 뭐 정치적 문제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루어질지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를 내려서 돈을 좀 활발하게 돌게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대내외적인 상황들 또 대선이라는 변수까지 감안한다면 이달에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추경이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국회에 통과했고 지금 대선 앞두고 또 2차 추경 이야기도 나왔어요. 2차 추경은 바람직한 그런 처방입니까? 이건 주원 실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경제를 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추경이란 단어는 되게 혐오적인 단어죠. 예, 혐오적인 단어 맞습니다. 근데 네. 올해 1분기 역성장 나왔고 0%대 성장이면 이미 낮아진 잠재 성장률에서 더 떨어진 거잖아요. 네. 아버지가 실직했으면 빚을 내서라도 생활비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올해만큼은 저는 저번 1차 추경 13조 8천억 원은 정부에서 그랬거든요. 경기 대응용 추경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봐도 그중에 한 2조 정도나 될까 경기 대응용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 경기 대응용 추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금리도 5월에 제가 동결 가능성이 높게 봤지만 금리 내려야 됩니다. 예. 그게 같이 들어가야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어느 정도의 추경은 추가 추경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KDI에서는 추가 추경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다소 좀 보수적인 입장 나왔습니다. 강 교수님. 예, 저는 추경에 대해서 제가 뭐 찬성이고 반대고 그 정도까지 정보를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 정치권위에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다수당 입장에서는 그 추경에 대한 의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수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정권을 잡을 거라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추경에 대한 의지가 상당할 것 같은데 추경은 어떻게 보면 정부한테 가장 유혹이 되는 그런 선택지입니다. 왜 그러면 자기네들 이제 본인들이 이제 추가로 돈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곳에 도와준다는 이런 경제에 보이는 시그널이 되지만은 결국 유권자한테 보내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추경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를 하고 싶습니다. 추경이란 것은 원래의 뜻이 뭐냐면 이제 실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위급할 때 예기치 못한 위급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급하게 돈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면 원래대로 건강에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러면 병원비를 빌려서라도 써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과거 정부가 계속 선전했던 것은 뭐냐면 추경을 하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 그 말은 뭐냐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갔지만은 예전 건강을 회복하는 것 플러스 더욱더 막 근육이 생겨서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관세 충격이 있는 걸 봐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그 추경에 대해서 신중하다는 것은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게 잘못된 용도로서 정부가 마구잡이로 추경을 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급한 시기 아닌가요?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단기적인 거시경제 경기 변동론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론을 분리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추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잠재 성장률까지 그 경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이상 한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 얘기하는 잠재 성장률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추경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1차 추경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본 예산의 대부분 한 70% 정도를 상반기에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지금 이런 경기 둔화 상태가 계속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그 너무나 많은 돈을 그 상반기에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경기를 부활시키겠느냐 그걸 떠나가지고선 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2차 추경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규모는 주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만 할 거냐 아니면 그 이상 부풀릴 거냐 그거는 정치에 달려 있죠. 추경 말고요. 우리도 미국 연준처럼 양적 완화 해보면 어떻습니까? 주원 실장님. 채권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시중에 채권을 사들이고 돈을 푸는 거예요. 조금 더 직접적인 조치. 이건 이제 이창용 총재의 양적 완화 발언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 양적 완화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정책 금리가 0%까지 떨어지고 나서 수단이 없을 때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지금 KDI에서 비관적 전망에 뭐 2050년에 마이너스까지 우리 성장률이 내려갔는데 그때 가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총재님이 너무 섣부르게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도 좀 놀라신 것 예, 같죠? 그거는 지금 논의할 건 아니고요. 물론 장기 통화 정책의 한 방향으로서 이제 검토한다라는 발언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 시장이 그거는 너무, 뭐 저희 교수님들 두 분하고 저하고 은퇴 한 20년 후면 은퇴하잖아요. 그때 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크게 거기에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오래 현역에 계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양적 완화 카드라는 건 이제 경기에 더 직방적인 주사제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긴 한데 그런데 지금 지금 이 총재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오히려 나쁜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만큼 우리 경제가 좀 어려웠느냐.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 뭐 장기채 국채나 뭐 사채를 산다면 특히 사채를 사는 경우에는 요게 상당히 좀 시장 왜곡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분위기가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정치적으로 모든 게 민감한 데는 그래가지고선 뭐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제로 바운드는 0%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지금 당장은 연구할 필요는 확실히 있어요. 연구할 필요는 확실히 있지만은 지금 당장 꺼내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 질문 저희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차기 정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 있어서 여러 경제적 과제들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꽂자면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미리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깊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강 교수님 차기 정부의 경제 과제 우선순위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의 문제점은 지방 경제 붕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60년대, 70년대에 고도 성장을 했죠, 우리나라가. 근데 그때 당시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주어진 돈으로서 이제 균등하게 성장하기는 좀 어렵고 그것을 선택적 그리고 이제 거점 중심적으로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점 중심적인 게 이제 지역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정부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성장의 동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수도권 서울 중심의 경제 중심이 돼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은 집값이 떨어지는데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지역은 집값이 또 평균 이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리고 집값은 오르고 또 집을 살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또 아이를 포기해야 하고 결국은 뭐냐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지방 경제 살리는 것은 이제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부의 그 권력을 떠나서 초당적 그 당에 소속되지 않고 또한 정부에서도 독립적인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기관의 일임을 함으로써 이런 장기적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이런 기관이 독립적으로 정책도 만들고 또한 예산 편성에서도 힘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이런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주원 실장님께도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당과 야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거의 다 비슷한데 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공공주도, 이게 이제 뭐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케인즈적인 분수 효과. 민주당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여당은 반대로 자유시장, 생산성, 이거는 낙수 효과.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전에 이제 여당이 집권했을 때 야당이 집권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게 분수 효과, 낙수 효과가 그렇게 잘 됐으면 지금 올해 성장률이 KDI 전망대로 0% 떨어질 리도 없고 잔대 성장률이 KDI 시나리오에 하면 20-30년 후에 마이너스로 떨어질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효과 모두 충분히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 선후가 아니고 뭐 공공이냐 민간이냐 시장이냐 정부냐 이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 미국을 말씀드리는데 미국이 자본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기술이 모이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만 모이면 성장률은 정부가 뭐 손을 안 쓰더라도 자연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사회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조, 그다음에 창의성이 사회를 지배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양 교수님. 예, 이게 주 실장님 말하는 거하고 조금 좀 통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왜 낮으냐 그걸 좀 분석해 본다면은 과학이나 인적 자본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가장 큰 부분을 본다면은 법 규제 그리고 그런 제도적인 측면 우리나라의 경쟁도가 또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한 10년 동안 규제 개혁을 해온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규제 개혁을 계속 이제 추진할 거냐 또 이걸 체계적으로 추진할 거냐 이게 좀 의문시 드는 점이 좀 있고요. 네. 지금까지 규제 개혁을 진짜 체계적으로 추진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한 발로 지금 지난 국회에 그 의원 입법하는 법을 규제 면에서 심사하겠다는 그런 법안이 있었어요. 네. 그게 거의 통과됐었는데 그게 막판에 가서 뭐 지연돼 가지고선 국회 끝날 때 그냥 같이 죽어버렸거든요. 네. 그거를 다시 부활해 가지고선 의원 입법 대한 어떤 규제, 부당 이런 검토를 하는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들 저마다 경제 대통령 자처하고 있습니다. 10대 공약의 다수가 경제 관련 공약들이더군요. 냉랭한 경제 지표 또 안팎의 상황들을 보면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